전 세계가 한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아시아라는 낡은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건 이 민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제 외교 부대에서 30년 감정 한 번 드러낸 적 없던 UN 수석 분석관이 공식 보고서에 적어낸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일본 측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쓴 헛소리다. 타라로는 우리가 먼저였다. 왜 한국인가? 그러나 그가 미래 패권 분석 보고서를 한 장 앞으로 넘기자 방금 전까지 고함치던 153개국 대표단이 일제히 입을 닫았습니다.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종족의 국가로 진화해버린 한국. 단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UN 사무총장 긴급 지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본건의 조사 책임자를 알렉산더 뒤브아 경제개발국 국장으로 지정한다. 저는 그 2줄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UN 신입 직원 근무지 선호도 조사 결과 및 개발도상국 외교 정책 전환 동시 분석 보고서. 손가락이 서류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UN 신입 직원 배정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 저는 이 결과를 거의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항상 뻔했거든요. 미국 뉴욕 본부,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 네 곳이 해마다 1, 2부터 4위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순서가 바뀐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로 눈을 비볐습니다. 1위, 대한민국 서울. 2위, 독일 본. 3위, 캐나다 오타와. 미국은 4위였습니다. 스위스는 6위였습니다. 파리는 8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 분석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확인해 본 거야? 대한민국이 1위로 나와 있는데 입력 오류 아닌가? 5분 후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게다가 표 차이가 2위와 2배 이상 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표 차이가 2배. 그냥 1위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라는 얘기였죠. 더 놀라운 건 다음 파트였습니다. 개발도상국 68개국 공동 외교 성명. 이것도 이번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성명의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외교적 수사가 담긴 선언문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케냐 외교부 장관 공식 발표.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며 기존 주요 7개국과의 협력 틀은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개발협력처 결정. 한국의 개발 모델을 국가 발전 전략의 기준점으로 삼고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국가 예산의 30%를 우선 배정합니다. 베트남 총리실 발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우선합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선언.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페루, 인도네시아, 세네갈, 캄보디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 장에는 이 성명들에 대한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 외교 담당 기관의 반응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긴급 대응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응 전략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UN 내부에서 일하고 싶은 나라 1위 한국,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한국. 이 둘이 같은 시점에 아무 연관도 없는 두 개의 독립된 집단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제 질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에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안보적 가치가 있는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최근엔 드라마와 음악이 유행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문서들은 그 인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사무실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디아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그 대화 이후로 처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뭔가 확인하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셨죠? 봉투요. 봤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디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작년에 코이카 현장 방문 전까지는요. 한국이 뭘 그렇게 잘하길래 개발도상국들이 저렇게 반응하나 싶었습니다. 코이카가 뭔데? 한국국제협력단이요. 우리 유엔처럼 한국에서 개발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르완다에서 그 팀이 진행하는 농업기술 이전 사업을 직접 봤어요. 저는 나디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뭘 봤어? 나디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르완다 농부들과 밭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을요. 현지 음식을 같이 손으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 거야? 국장님, 저는 세계은행이 파견한 전문가들도 봤고 유럽 원조 기관 팀원들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 농부들이랑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따로 먹었습니다. 숙소도 달랐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디아, 밥을 같이 먹는다고 개발 협력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달라졌습니다. 실제로요. 그 마을 수확량이 사업 시작 3년 만에 3배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이 떠난 뒤에도 그 농부들이 스스로 이웃 마을에 가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디아가 계속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였어요. 오늘날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30,000를 넘겼습니다. 500배가 넘는 성장이에요.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건 전 세계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 수치를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67, $30,000, 500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상황과 연결이 되는 순간 뭔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디아? 예. 내 생각엔 그게 왜 중요한데? 경제 성장한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잖아. 나디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제 성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고통이 무엇인지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케냐 농부들이 그 한국 전문가들에게 마음을 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전문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땅에서 이렇게 일했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꽂혔습니다. 나디아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건 결국 힘과 이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는가? 누가 더 강한가? 그 논리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 2개의 보고서는 그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세계 10위권 경제,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한국이 왜 수십 개 개발도상국의 선택을 받고 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로 꼽히는 걸까요? 마침 그때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총장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내일 오전 10시에 와. 사무총장의 목소리는 짧고 무거웠습니다. 봉투 읽었지? 읽었습니다. 생각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설명이 안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해.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자네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사무총장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행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게 두렵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제가 30년 동안 틀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정각, 저는 사무총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총장 하비에르는 스페인 출신의 64살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유엔에서 35회를 보낸 사람이었죠. 그가 긴급 호출을 하는 경우는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희귀한 호출을 이틀 연속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개발협력국 부국장 티에리, 외교정책 분석관 클라우스, 그리고 나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팀장 라르스였습니다. 라르스는 덴마크 출신의 40대 초반 분석관이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저와 기질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었죠. 숫자 외에는 믿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 문제가 단순한 외교 보고서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비에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보고서 다들 읽었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어. 라르스. 데이터 신뢰도. 라르스가 태블릿을 열며 말했습니다. 신입 직원 선호도 조사는 14개국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취합한 결과입니다. 교차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조작 가능성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성명의 경우 68개국 중 61개국은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7개국도 비공식 확인 완료입니다. 라르스가 태블릿을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라르스다운 말이었습니다. 하비에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렉산더. 어제 내가 자네에게 간다고 했지. 어디 가는지는 알고 있고? 한국입니다. 맞아. 자네가 조사팀을 이끌어야 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의 원인을, 왜 젊은 인재들이 한국을 원하는지, 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비에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네 어제 보고서 기억하지? 한국이 개발협력 철학이 부족하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 보고서 때문에 르완다, 탄자냐, 베트남 세 나라 대표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어제 오후에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요? 동시에 각자 독립적으로. 하비에르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나는 자네를 30년 가까이 알아. 자네가 틀린 보고서를 낸 적이 없었지. 그래서 이번 일이 더 의미 있어. 자네가 틀렸다면 우리 조직 전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비에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출발은 사흘 뒤야. 나디아와 라르스가 동행한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게. 자네 특기인 결론 먼저 내는 습관. 이번 한 번만 내려놓고. 저는 그 말이 약간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라르스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한국이 1위라는 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라르스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국 관련 데이터를 뒤져봤거든요. 한 가지 수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요. 뭔데? 전쟁이 끝나던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입니다. 그해 가나는 $208였고 콩고도 $154였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30,000가 넘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이상이에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수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냥 고도성장 사례구나 싶었는데요. 어젯밤에 다시 보니까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어떻게? 라르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굶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흘 후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새벽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천까지 비행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이 나라를 저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닐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3번의 면담이 끝나고 저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서서 파리 거리를 내다보다가 나디아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사람 있어? 나디아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아마도예요. 세네갈 출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세네갈 출신으로 파리 정치대학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엔에 들어온 지는 1년이 됐다고요. 저는 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에 3사람은 전부 유럽이나 남미 출신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 한국에 가겠다고 자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마도 씨, 왜 한국입니까?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물론이죠. 저는 세네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조라는 걸 봤어요.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뭔가를 짓고 떠났습니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우물도 팠어요.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의약품이 없었습니다. 그 우물은 2년 만에 고장났는데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펜을 내려놨습니다. 원조가 왔다 가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졌거든요. 누군가 와서 해줄 거라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요? 아마도가 말했습니다. 제 사촌이 케냐에 있습니다. 코이카 사업 현장 근처 마을에 살아요. 얼마 전 그 사촌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뒀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직접 옆 마을에 가서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영상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청년들 얼굴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게 있었거든요. 뭔데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얼굴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유엔에 들어올 때 개발 협력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는 그 청년들의 얼굴을 만들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면담을 마치고 아마두를 보내면서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앞에 세 사람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읽고 분석해서 그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사촌의 영상에서 봤습니다. 얼굴 하나에서요. 저는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얼굴. 저는 그 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왜 핵심인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은 한국에 가서 찾아야 했습니다. 나디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면담 다 끝났습니다. 출발은 내일 모레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디아? 예. 아마두, 팀에 포함시켜. 나디아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원이 이미 찼거든요. 자리가 만들어?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사흘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마두의 합류 서류를 정리하고 현지 일정을 다시 짜고 나니 어느새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이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현대적인 허브 공항들, 두바이나 싱가포르처럼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앞세우는 공항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크고 깨끗했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많지 않은데 헤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화물은 우리가 입국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컨베이어 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라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두바이나 싱가포르도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 통로에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여권을 든 70대 노인 여성이 출구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노인 여성의 짐을 들고 스마트폰 번역 앱을 꺼내 보여주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탈 교통편이 있는 곳까지 직접 걸어가며 안내했습니다. 15분쯤 걸렸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직원이 알아서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라르스가 말했습니다. 저게 교육받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어떻게 알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상이 또 한 번 비틀렸습니다. 대도시 외곽의 풍경은 고층 아파트와 고속도로가 끝없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로 들어서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에 산이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 자연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안에 도시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나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산이요. 저게 북한산입니다. 도심에서 30분이에요. 저는 그 산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늦가을 색이 도시 한복판에 걸려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불빛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산의 능선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도시가 처음부터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판단의 틀이 이 도시에서 흔들릴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흔들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라르스였습니다. 박태양 씨, 저는 데이터 분석을 담당합니다.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박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과들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계속 걸립니다. 이 모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라르스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코이카의 연간 예산이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 대비 0.17% 정도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인 0.7%에 한참 못 미칩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1% 이상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작아요. 박태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라르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기술 이전, 특허 포기. 이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손실 아닙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걸 계속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라르스의 질문이 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박태양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씩 답할게요. 먼저 예산 규모 문제요. 맞습니다. 우리 예산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작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 크기보다 예산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가리사 지역 절수 시스템 사업을 예로 들게요. 투입 비용이 가구당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그 마을 농부들이 이웃 마을 두 곳에 자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우리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요. 이걸 숫자로 환산하면 우리가 쓴 예산의 효과가 3배로 복제된 겁니다. 라르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모든 현장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아요. 실패한 사업도 있습니다. 박태양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진행한 스마트팜 사업 중 2곳은 현지 정치 상황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인터넷 인프라가 뒤따라주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지 않아요. 라르스가 잠깐 멈췄습니다. 실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숫자 외에는 믿지 않는다는 그의 원칙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태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현지 상황에 더 잘 맞게 설계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 방식이 옳다고 전제하지 않아요. 계속 배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방향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라르스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허 포기 문제요. 이건 한국 기업들이 동의하는 겁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박태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업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익이 없는데 단기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상당수가 해당 국가에서 나중에 다른 사업 기회를 얻습니다. 신뢰가 먼저 생기니까요. 그리고 박태양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업들 중에도 그 67달러를 기억하는 세대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은 다른 의미입니다. 67달러.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라르스를 봤습니다. 라르스가 아까부터 그 숫자가 나올 때마다 미세하게 표정이 바뀐다는 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라르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지금 보여주신 성과 데이터, 코이카 자체 측정치입니까? 아니면 독립기관 검증을 거친 건가요? 박태양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절반은 코이카 자체 측정이고 절반은 외부 검증입니다. 검증 기관 목록은 자료집 뒤편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의심스러운 부분 있으면 직접 연락해 보셔도 됩니다. 연락처도 같이 있습니다. 라르스가 자료집을 집어 뒤편을 펼쳤습니다. 잠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라르스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더 반박할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오면서 라르스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라르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응. 저 사람,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 질문들이 다 예상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우리가 처음 묻는 사람들이 아닐 테니까. 라르스가 잠시 걷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아직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닙니다. 확인할 게 더 있어요. 알아. 그런데 그가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사진이요. 회의실에서 보여준 거요. 저는 그게 자꾸 생각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라르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뭔가 낯선 표정이 있었습니다. 분석관의 얼굴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울의 오후 햇살 아래 걸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르스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레나 국장, 인상적인 사람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오비나를 봤습니다. 오비나는 화면이 꺼진 뒤에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비나 씨, 레나 국장 말에 동의합니까? 오비나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디서요? 오비나가 잠시 생각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에티오피아 현장에서 코이카 팀과 6달을 함께 일했습니다. UN 협력관 자격으로 파견된 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모니터링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역할이요.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코이카 팀장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오비나 씨, 이 지역에서 예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사업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 사업이 왜 잘 안 됐는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이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실패 원인을 먼저 조사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팀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달을 그것만 했어요. 왜 이전 사업들이 실패했는지를요. 현지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고, 심지어 실패한 사업에 참여했던 현지 노동자들까지 만났습니다. 오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런 걸 먼저 하는 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미 설계를 가지고 옵니다.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틀에 현지 상황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라르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랐습니까? 오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결과보다 과정이었어요.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지 농부 중에 무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한국 팀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방식이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팀장이 저한테 귓속말로 물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알아요? 하고요. 오비나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현지 관계자한테 물어서 알게 됐습니다. 무코나는 10년 전에 유럽 한 기관이 진행한 농업 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그 기관이 새 씨앗을 줬는데 수확하고 나서 그 씨앗 값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무코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 빚을 갚느라 3년을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불편해졌습니다. 코이카 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비나가 말했습니다. 무코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통역을 데리고요. 그리고 앉아서 물었어요. 우리한테 어떤 보장을 받으면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씨앗값 같은 거 나중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요. 오비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팀장이 그 자리에서 둘 다 줬습니다. 서류도 만들고 자기 개인 연락처도 줬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코나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비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팀장 옆에서 다른 농부들한테 기술을 직접 가르쳤어요. 팀장이 에티오피아어를 잘 못하니까 무코나가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줬습니다. 팀이 철수할 때 팀장이 무코나한테 말했대요. 이제 이 마을은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라고요. 오비나가 말을 마쳤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레나 국장이 한 말을 이해했습니다. 눈을 바라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무코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비나의 말이 끝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르스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코나, 지금도 그 마을에 있겠네요. 오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저 지난달에 연락받았어요. 이웃 마을 세 곳에 기술을 전수했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코나. 이름도 몰랐던 에티오피아 농부, 10년 전 빚에 속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웃 마을 세 곳에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 저는 이 이야기가 통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진 방식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전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무코나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비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곧 서울을 떠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았지만 저는 이 사람에게서 많은 걸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태양이 돌아간 뒤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군용기가 출발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오사카까지 가서 치료제를 수령하고 돌아오는데 약 4시간. 그 사이에 의료팀이 오비나를 버텨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위기 상황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난민 협상, 식량 위기, 분쟁 지역 철수 작전. 저는 항상 그 상황들을 데이터와 논리로 처리했습니다. 감정을 거르고 필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요. 나디아가 자판기에서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오비나가 이걸 버틸 것 같아? 나디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버틸 것 같아요. 그 사람 현장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장 경험과 기생충 감염은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라르스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복도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참 뒤 라르스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어제 저녁에 한국 현대사 자료를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국 국민의 상당수가 실제로 굶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먹이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수만 명이요. 그 시절 기록들을 읽는데 라르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11월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라르스, 너 처음에 한국행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했잖아. 했죠. 지금은? 라르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분석 중이에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라르스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나디아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봐. 국장님은 왜 처음에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한국이 개발 협력에서 깊이가 없다고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도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전부 서구적 틀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개발 협력의 역사, 철학, 방법론, 전부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낸 것들이었거든. 그 틀 안에서 보면 한국은 역사가 짧고 경험이 적은 나라였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틀 자체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 30년 동안. 나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틀이 틀렸던 게 아니라 그 틀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틀이 틀렸던 게 아니라 틀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그 두 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가 됐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의료진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간간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병원 로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물을 한 병 사면서 카운터 직원을 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자 그녀가 먼저 영어로 물었습니다. 워터, 아메리카노, 라고요.
저는 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건네주면서 짧게 웃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내 표정이 그렇게 보여요? 그녀가 잠깐 당황하더니 말했습니다. 소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로비를 나오면서 저는 그 짧은 교환을 생각했습니다. 병원 카페 직원이 지나가는 외국인 손님의 표정을 읽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교육인지 성격인지 저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 직원을 봤을 때부터, 박태양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카페 직원까지 뭔가 같은 결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아닌데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치료제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박태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용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사카에서 치료제 수령 완료했습니다. 15분 후 출발 예정입니다. 인천 착륙까지 2시간 10분 예상합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비행기가 이미 최대 속도로 운항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관제탑에도 우선 착륙 허가 협조 요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2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의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디아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르스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병원이, 이 복도가, 이 나라가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비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나라의 시스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용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료팀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67였던 시절,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도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나라 사람들은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이 복도에서, 저 응급실 안에서, 하늘 위의 군용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2분, 박태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2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디아도 일어섰습니다. 라르스도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2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41분, 치료제가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직접 달려나와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팀이 양쪽에서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비나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개발 협력에서 철학적 깊이가 부족하다. 저는 그 문장을 30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후 삭제를 눌렀습니다. 한 글자도 남지 않은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단어를 고르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이 망설여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빈 화면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디아였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화면을 봤습니다. 빈 화면을요? 많이 쓰셨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앉아. 나디아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디아, 내가 틀렸어.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 루안다 대표가 반박했을 때 나는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넘기려 했어. 이사벨라가 같은 눈높이 어쩌고 했을 때도 젊은 이상주의라고 생각했어. 레나의 증언도 처음엔 외교적 수사로 들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오비나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 나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 결과는 같잖아. 다릅니다. 틀렸다는 건 알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라르스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쓸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에 넣어도 될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라르스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말해봐. 저는 어젯밤까지 한국의 이 모든 행동이 장기적인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요. 그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군용기 얘기를 듣고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략적 계산으로 군용기를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 결정은 다른 데서 나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쓰고 나디아는 내용을 보충했고 라르스는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고통을 아는 자의 힘. 나디아가 제목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라르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에 서울의 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건 서울을 떠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 시간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쓴 초안을 나디아와 라르스가 이미 다듬어 놓았고 저는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한 번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보고서를 쓰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사무총장 하비에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이미 읽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이거 총회에서 발표해야 해.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주 후. 특별 세션 안건으로 넣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비에르가 보고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발표해야 해.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특히 앞부분. 앞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 스스로 틀렸다고 쓴 부분이었습니다. 하비에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틀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게 이 보고서의 힘이야. 30년 경력의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게 이 내용에 무게를 더해.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총회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미리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공간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잠깐이라도요. 텅 빈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대가 앞쪽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자리 근처에서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안다 대표 이멜다가 손을 들었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멜다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UN 고위 관리자들, 각국 외교관들, 개발협력 담당자들. 저는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멜다를 봤습니다. 그녀는 르완다 대표단과 함께 들어오면서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안건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발표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한 번 훑었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자리 근처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개발 협력 분야에서 철학적 깊이와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잠깐 퍼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후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판단의 틀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수정된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고통을 아는 자의 힘입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숫자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던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회의장에 띄워뒀습니다. 같은 해 가나는 208달러였습니다. 콩고는 154달러였습니다. 캄보디아는 118달러였습니다. 한국은 그 나라들보다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수만 명이요.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달러입니다. 70년 만에 500배 이상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단 하나의 사례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장의 기억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요. 저는 케냐 외교부 레나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레나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줬습니다. 조건을 달아서요. 미국 국제개발처는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줬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을요. 중국은 우리에게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요. 한국은 우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눈을 바라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나씩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박태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냐 가리사 지역 사업, 가구당 80만 원의 절수 시스템, 무상 기술 이전, 철수 후 현지 농부들이 스스로 이웃 마을에 같은 시스템을 설치한 이야기. 한국팀이 철수한 지 1년 후 그 마을 농부들이 이웃 마을 두 곳에 스스로 같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한국 예산 없이요. 한국 사람 없이요. 스스로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팀이 처음 그 마을에 갔을 때 한 첫 번째 일이 농부들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러 간 게 아니라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하냐고, 당신들의 농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당신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박태양이 회의실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케냐의 여자아이, 컵에 담긴 물을 처음 마시는 아이. 이 아이는 이 사진이 찍히기 전까지 매일 5km를 걸어서 탁한 웅덩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정수 시스템이 설치된 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한국에 어떤 이익이 됩니까? 경제적으로요? 그가 이 사진을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이익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감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나라가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기억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굶어본 사람은 굶주림을 압니다. 원조를 받아본 사람은 도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압니다. 한국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비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쓰러짐, 희귀 바이러스, 치료제 없음, 군용기 출동, 밤샘 치료.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쓰러진 사람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의사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는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 환자의 나라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저희 조사팀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개발협력 모델을 국제사회가 함께 연구하고 표준화할 것. 기술과 자본이 아닌 공감과 기억이 진정한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르완다 대표가 손을 들고 저에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멜다가 앉아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멜다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군데서, 그 다음에는 전체에서요. 저는 발표대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는 달랐습니다. 이건 훌륭한 발표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더 무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오비나 씨 소식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탄자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같은 방식의 협력을 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저는 각자에게 답하면서 입구 쪽을 봤습니다. 이멜다가 대표단과 함께 나가려다가 멈춰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회의장 입구에서 맞섰습니다. 이멜다가 먼저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날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도 마음속으로 넘기려고 했으니까요. 이멜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았어요. 그날 밤부터요. 이멜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유엔에서 14해를 일했습니다. 이 조직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어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 조직이 됐죠. 이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했어요. 국장님이 하신 게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이 조직 안에서 배움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멜다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라르스가 옆으로 왔습니다. 국장님, 저 방금 케냐 대표단이 발표 내용 전문을 달라고 했어요. 번역해서 케냐 외교부에 공식 배포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줘. 라르스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봐. 오늘 발표에서 국장님이 틀렸다고 말하실 때 저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고위직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수가 나오고 나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라르스를 바라봤습니다. 라르스, 너 요즘 자주 틀렸다는 말 하네? 어쩔 수 없어요. 자꾸 틀리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서울에 온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늦은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비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표 마쳤어요.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지리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을 써보려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디아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발표를 한 것 같아. 나디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저는 회의장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멜다가 맞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말을 합니다. 다만 조금 늦을 때가 있을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르완다 국가 코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국장님이십니까?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멜다였습니다. 이멜다 국장님. 네. 총회 발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공식 배포본으로요. 현장에서는 다 담지 못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꼭 전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멜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는데 뭔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날 총회에서 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무슨 기대요? 바뀔 거라는 기대요. 저는 유엔에서 14해를 일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손을 들었을 때도 그냥 제가 할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한국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달랐다고요? 혹시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가서 볼 수도 있겠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멜다가 계속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에 나온 므코나 이야기 읽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므코나 이야기는 보고서 본문이 아니라 부록 현장 증언 섹션에 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읽으셨군요. 3번 읽었습니다. 이멜다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 아버지가 르완다 농부였습니다. 내전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을에도 여러 기관들이 왔습니다. 식량을 주고 갔습니다. 임시 학교를 세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므코나 이야기에서 코이카 팀장이 므코나를 찾아가서 이름을 불렀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현지 농부가 아니라 므코나라고요.
이멜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멜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르완다 정부에 이 보고서를 공식 정책 참고 자료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개발협력 담당 장관이 검토 중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멜다 국장님,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국장님이 가셔서 보고 오셨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디아에게서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이 한국 원격 교육 시스템 도입 의향서를 코이카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방글라데시 농업부가 한국 스마트팜 기술 이전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 연합개발협력 담당 국장이 알렉산더 국장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라르스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인용 건수 집계해봤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발표 후 72시간 기준으로 학술 논문 인용 14건, 각국 정보 내부 문서 인용 확인된 것만 23건입니다. 언론 인용은 세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이상하게 숫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멜다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 무코나가 빚에 속았던 3년, 아마도가 울었다는 그 영상, 케냐 여자아이 아모라. 라르스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봐요. 이 보고서가 실제로 뭔가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 방식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저는 라르스를 바라봤습니다. 무코나가 이웃 마을 세 곳에 기술을 전수했잖아요. 코이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 라르스는 알아요? 라르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믿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걸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걸 읽고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라르스가 잠시 그 말을 곱씹더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서울에 가기 전이랑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알아요. 저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라르스가 달라졌다면 진짜 뭔가 일어난 거네요. 라르스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사무실 안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무실에서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없었습니다. 창밖에 파리의 저녁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많은 일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케냐에 있었습니다. 가리사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조사팀이 만들어낸 새로운 협력 방식의 첫 번째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박태양이 말했던 그 스마트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농장을 안내했습니다. 3년 전 코이카 팀이 설치한 절수 관계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작동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웃 마을 두 곳에 같은 방식으로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없이요. 스스로요. 이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예전엔 물 길러 다니느라 못 갔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회의실에서 봤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컵에 담긴 물을 처음 마시던 여자아이.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압니까? 코이카 팀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물을 처음 마셨다는 아이요. 이장이 방긋 웃었습니다. 압니다. 제 조카예요. 지금 학교 다닙니다. 3학년이에요. 이름이요? 아모라입니다. 저는 잠시 그 이름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아모라. 며칠 뒤 오비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자문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이카와 나이지리아 정부 사이의 협력 사업을 직접 이끌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제 제가 케냐에서 받았던 것을 나이지리아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파리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뒀습니다.
오비나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가리사 마을 학교 앞에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여자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오비나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모라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7달러에서 36,000달러가 된 나라의 이야기가 결국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상하게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새 챕터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고통의 기억은 무기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손이 된다. 창밖에 파리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엔 개발협력국장 알렉산더의 한국 현장 보고서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던 해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가나보다, 콩고보다 가난했던 나라. 전쟁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야 했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500배 성장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역사상 유일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회의장에서 30년 경력의 유엔 국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굶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 케냐의 아모라라는 아이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됐다면 댓글에 아모라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고통을 기억하는 민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